미국의 명문대 입학은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들 하죠. 대표적인 게 하버드인데 합격률이 3%대입니다. 매년 5만 명 넘게 지원하지만 정작 하버드가 뽑는 건 2,000명도 안 되거든요. 완벽한 성적, 수상 경력, 봉사활동, 추천서까지 갖춰도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인데 합격률이 4에서 5%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곳들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같은 성적이어도 특정 그룹은 훨씬 쉽게 들어갑니다. ALDC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하버드를 예로 들면 일반 지원자 합격률은 3%대입니다. 근데 ALDC 지원자는 33%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나라입니다.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 입시에서 이 특정 그룹에 속하면 합격률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능력이 아닌 다른 기준을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ALDC는 100년 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이 제도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친유대 국가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고 월가에서도 할리우드에서도 유대인 영향력이 큽니다. 유대인 재벌, 유대인 정치인, 유대인 학자. 미국 사회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100년 전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유대인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거든요. 헨리 포드가 대표적이죠.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업자인데 이 사람은 반유대주의 신문을 직접 발행했습니다. 유대인이 미국을 오염시킨다는 식의 글이 실렸고 이게 당시 꽤 널리 퍼진 생각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유대인을 안 뽑는 경우가 많았고 클럽이나 호텔에서 유대인 출입을 제한하는 일도 흔했죠. 1924년에는 이민법이 바뀌었는데 동유럽과 남유럽 출신 이민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제한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유대인 이민을 막는 거였죠. 그 시절 동유럽에서는 유대인 박해가 심했거든요.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왔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수백만 명이 이민을 왔는데 대부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영어도 서툴렀죠. 사회에서는 차별받았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웠고 살 수 있는 동네도 제한됐습니다. 근데 딱 하나, 대학만은 달랐습니다. 당시 미국 대학은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았거든요. 돈이 없어도 연출이 없어도 시험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정들은 여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자식들한테 공부만큼은 시켰죠. 먹을 게 없어도 책은 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 하버드에서 유대인 학생 비율은 6%였습니다. 근데 1922년에는 21.5%로 치솟았죠. 컬럼비아는 더 심했습니다. 40%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미국 전체 인구 중 유대인은 3.5%밖에 안 됐는데 명문대에서는 그 10배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학교들은 원래 특정 집단의 자리였습니다. 와스프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백인의 영국계의 개신교를 믿는 집안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녔고 아버지가 다녔고 아들도 당연히 다니는 곳이었죠. 근데 시험만 잘 보는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1922년 하버드 총장 에벗 로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40%가 되면 반유대 감정이 폭발할 겁니다. 그는 유대인 수를 제한하는 게 오히려 유대인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놓고 유대인 쿼터제를 제안했죠. 이 사람은 나중에 흑인 학생 전용 기숙사와 식당을 따로 만들었고 유대인 대법관 지명을 반대하는 운동에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로웰 밑에서 1926년 하버드가 새로운 입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성적만이 아니라 인격, 리더십, 지리적 다양성을 본다. 듣기에는 그럴듯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을 걸러내는 장치였습니다. 새 지원서에는 이런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출생 이후 본인 또는 아버지의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하시오. 유대인들은 미국에 오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동유럽식 이름이 미국에서 발음하기 어렵거나 차별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죠. 모이셰가 모리스가 되고 이삭이 아이작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내려고 넣은 겁니다. 지리적 다양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 공립고 출신 대신 와이오밍, 노스다코다 출신을 우대한다고 했죠. 왜 그랬냐면 동유럽에서 온 유대인 이민자들이 대부분 동부 대도시에 몰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뉴욕, 보스턴 공립고에는 유대인 학생이 많았죠. 지리적 다양성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레거시가 등장합니다. 레거시는 영어로 유산이라는 뜻인데 부모가 다닌 대학에 자녀가 들어갈 때 가산점을 받는 제도입니다. 동문 자녀를 우대하기 시작한 거죠. 하버드 동문은 대부분 백인 개신교 집안이었으니까 그 자녀들도 백인 개신교였습니다. 반면 유대인은 이제 막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동문 자녀가 있을 리 없었죠. 인격평가도 도입됐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유대인 지원자들은 여기서 유독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정책들이 시행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931년 하버드 유대인 비율은 25%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예일은 유대인을 10에서 12%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프린스턴도 유대인 합격자를 절반으로 줄였죠. 예일 학생신문은 하버드 정책을 칭찬하면서 예일판 앨리스 섬을 도입하자는 사설을 썼습니다. 앨리스 섬은 뉴욕 앞바다에 있던 이민자 심사소입니다. 이민자를 걸러내듯이 유대인을 걸러내자는 말이었죠. 이 쿼터 제도는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세상에 알려졌거든요. 나치가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반유대주의는 나치가 한 짓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대놓고 유대인을 차별하는 건 이제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 됐죠. 동시에 유대인들의 위치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유대인 과학자들이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핵심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학계와 금융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에는 이스라엘이 건국됐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우방이 됐죠. 미국과 유대인 관계는 100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유대인 쿼터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1950년부터 비공식적으로 풀리기 시작했고 1970년대가 되면서 완전히 없어졌죠. 하지만 레거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쿼터와 함께 만들어진 제도였는데 쿼터는 없어지고 레거시만 남은 겁니다. 유대인을 막으려고 만든 도구가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형태만 남았죠. 근데 오랫동안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알긴 알았거든요. 동문 자녀가 어느 정도 유리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유리한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몰랐죠. 대학들이 이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고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다 사립대학 입학은 원래 대학 재량이라는 인식도 한몫했죠. 그러다 2018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하버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입학심사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는 이유였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버드 입학 데이터가 공개됐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입학생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ALDC라는 네 그룹이 드러났죠. ALDC는 네 그룹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A는 애슬리츠, 운동특기생, L은 레거시스, 동문자녀, D는 딘스 인터레스트 리스트, 기부자 자녀, C는 칠드런 오브 패컬티, 교직원 자녀입니다.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버드 전체 합격자 10명 중 3명이 ALDC였거든요. 10명 중 3명이 순수하게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던 거죠. 인종별로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백인 합격자 중에서 43%가 ALDC였고 흑인, 아시아, 히스패닉 합격자 중에서는 16% 미만이었습니다. ALDC가 백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중에서 더 흥미로운 게 딘스 인터레스트 리스트입니다. 이건 2018년 재판이 터지기 전까지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낸 사람 자녀 명단입니다. 대형 기부자 자녀나 유력인사 자녀들이 올라가는 리스트죠. 이 명단에 오른 지원자의 합격률은 42%입니다. 일반 지원자의 9배죠. 재판에서 내부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기부금 담당 부서에서 입학처랑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누구 자녀를 합격시켜달라. 이 집안은 얼마를 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오갔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러드 큐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이야기입니다. 1998년 아버지 찰스 큐슈너가 하버드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25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죠. 연 25만 달러씩 10년간 내겠다는 거였습니다. 쿠슈너 부부는 하버드 주요 기부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99년 제러드 쿠슈너가 하버드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퍼블리카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큐슈너가 다니던 고등학교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행정실 누구도 그가 실력으로 하버드에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GPA가 안 됐고 SAT 점수도 안 됐습니다.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합격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실력으로 들어가야 할 다른 학생들은 떨어졌습니다. 좀 실망스러웠죠. 흥미로운 건 찰스 큐슈너가 하버드 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욕대 출신이었거든요. 동문도 아닌데 250만 달러를 기부한 겁니다. 거기다 둘째 아들인 조슈아도 하버드에 갔죠. 자녀 입학 외에 다른 기부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쿠슈너 측은 2016년에 반박했습니다. 기부 때문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러드는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쿠슈너는 제러드가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박에 맹점이 있습니다. 하버드는 2003년 졸업생 90%가 우등 졸업이었거든요. 거의 모든 학생이 우등인 셈이죠. 동문도 아니고 실력도 안 되는데 250만 달러 기부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둘 다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2016년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돈으로 입학을 샀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큐슈너는 합법이었습니다. 대학에 정식으로 기부했고 대학이 그 자녀를 뽑았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죠. 그런데 2019년에는 법의 선을 넘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시티 블루스, 미국 역사상 최대 대학 입시 스캔들입니다. 바시티 블루스는 대학 운동부를 뜻하는 말인데 운동특기생 제도를 악용한 사건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53명 이상이 기소됐고 부모만 33명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00만 달러 이상이 오갔죠. 연루된 가족은 75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인물은 릭 싱어라는 입시 컨설턴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이드 도어 개념을 만들었죠. 정문, 프론트 도어는 실력으로 입학하는 겁니다. 뒷문, 백 도어는 대학에 거액을 기부해서 사실상 입학을 보장받는 거고요. 싱어가 만든 사이드 도어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로 코치를 맵수해서 가짜 운동선수로 입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싱어는 키 월드와이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가짜 자선단체를 운영했거든요. 부모들이 이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싱어는 그 돈으로 코치를 매수하거나 시험을 조작했습니다. 돈 세탁과 탈세까지 겸한 구조였죠. 연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험 조작이었습니다. 7만 5천 달러를 내면 SAT나 ACT를 대리 응시하거나 감독관을 매수해서 답안을 수정했죠. 다른 하나는 가짜 운동선수였습니다. 코치에게 뇌물을 주고 지원자를 운동특기생으로 위장하는 거였죠. 물에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학생이 USC 수구선수로 합격했고 조정 경험이 없는 학생이 조정특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포토샵으로 지원자 얼굴을 운동선수 몸에 합성한 사진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죠. 이 사건에는 유명인도 연루됐습니다. 펠리시티 허프먼,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의 배우입니다. 15,000달러를 주고 딸의 SAT 점수를 조작했죠. 본인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돌아가자 생각했는데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허프먼은 14일 구금됐습니다. 같은 사건에 로리 러플린도 연루됐습니다. 시트콤 풀하우스의 배우죠. 두 딸을 USC 조정특기생으로 위장하려고 50만 달러를 줬습니다. 딸 중 한 명인 올리비아 제이드는 유튜버였는데 영상에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대학에 파티하러 가는 거지 공부 별로 안 해. 러플리는 2개월 구금되고
15만 달러 벌금을 냈습니다. 락싱어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형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일과 스탠포드는 연루된 학생들 일부를 퇴학시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코치한테 50만 달러를 주면 감옥입니다. 불법이죠. 근데 대학에 250만 달러를 직접 기부하면 합법입니다. 둘 다 돈으로 입학을 사는 겁니다. 하나는 코치한테 몰래 주는 거고 하나는 대학에 공개적으로 주는 거죠. 차이는 딱 그것뿐입니다. 이 모순을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필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상위 1%에게는 완전한 접근권이 있습니다.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엘리트 대학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둘 다 돈으로 자리를 산 건데 하나는 감옥이고 하나는 합격입니다. 하지만 합격이라고 해서 공정한 건 아니죠. 같은 실력이어도 집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2023년 하버드 경제학자 라지 채티 연구팀이 12개 명문대 입학 데이터 16년치를 분석했습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는 S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치면 수능 같은 거죠. 근데 이 SAT 점수와 입학률을 분석한 결과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합격률이 집안 소득에 따라 다르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상위 1% 가정은 중산층보다 2배 높았고 상위 0.1% 초부유층 자녀는 4.4배였죠. 이 격차의 대부분은 ALDC 때문이었습니다. 46%가 레거시, 부모가 그 학교를 나왔는지 여부였죠. 24%는 운동특기생이었는데 펜싱이나 조정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종목 위주였습니다. 나머지 30%는 과외활동이나 리더십 같은 비학업 요소였죠. 결국 모두 돈이 있어야 쌓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레거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부모가 안 다니는 다른 명문대에 지원하면 합격률이 11.3%로 떨어졌습니다. 부모 학교에서는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일반 지원자랑 다를 게 없었던 거죠. 채티 연구팀은 사립대학이 특권을 세대에 걸쳐 물려주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연구만 이런 결론을 낸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났죠. 미국에는 원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처럼 역사적으로 차별받았던 인종을 대학 입학에서 어느 정도 배려해주는 제도였죠. 그런데 2014년 아시아계 학생들이 하버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성적은 높은데 합격률이 낮으니까 아시아계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2023년 6월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이었죠. 근데 같은 사건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위헌이었지만 ALDC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문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수 대법관 닐 고서치는 판결문에 ALDC 우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백인과 부유층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썼고 진보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도 ALDC 지원자는 전체의 5%도 안 되는데 합격자의 3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죠. 보수도 진보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도 ALDC를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금지한 건 인종차별이지 부유층 우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인종을 고려해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건 안 되는데 부모가 누구인지를 고려해서 부유층 자녀를 우대하는 건 된다는 겁니다. 연구에서도 불공정하다고 나오고 법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으니 여론은 당연히 나쁩니다. 2022년 퓨 리서치 조사에서 미국인 75%가 레거시에 반대했거든요. 보수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77%가 반대했고 공화당 상원의원 토드 영은 미국은 기회의 땅이지 귀족 제어의 땅이 아닙니다 라고 했죠. 이런 여론 속에 주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 콜로라도가 미국 최초로 공립대에서 동문자녀 우대를 금지했고 2024년에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일리노이가 뒤따랐죠. 하지만 사립대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같은 해 9월 캘리포니아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주정부 장학금을 받는 대학은 사립이라도 동문자녀와 기부자 우대를 금지한다는 법을 만든 거죠. 스탠퍼드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탠포드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25년 7월에 칼 그랜트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칼 그랜트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스탠포드는 이 프로그램으로 연간 320만 달러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는 이 돈을 포기하고 자체 장학금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정부 지원을 안 받으면 법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나니까요.
$320만 달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지킨 겁니다. 스탠포드 졸업생 활동가 라이언 시슬리콥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탠포드 창립자 릴런드 스탠퍼드가 1885년에 캘리포니아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스탠포드는 정반대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부유한 동문과 기부자의 자녀가 먼저라고요. 스탠포드만 그런 게 아닙니다. 80%의 명문대가 여전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대학들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정부 지원이 적습니다. 등록금만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기부금이 있어야 장학금도 주고 연구도 하고 시설도 유지하죠. 하버드가 저소득층 등록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것도 530억 달러 기부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자와 관계도 중요하고 동문 자녀를 뽑아주는 건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인 거죠. 이 제도를 없애면 기부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에 존스 홉킨스가 이걸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동문 자녀 우대를 폐지한 거죠. 처음에는 조용히 했다가 5년 뒤인 2019년에야 총장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부금이 줄지 않은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기부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죠. 2018년에 마이클 블룸버그가 18억 달러를 기부했거든요. 역대 최대 대학 기부금이었습니다. 학생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1세대 대학생 비율이 2013년에 8.1%에서 2021년에 17.8%로 2배 넘게 늘었고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자도 12.8%에서 20.1%로 올랐죠. 존스 홉킨스 총장 로널드 데니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문 자녀 우대는 귀족주의 정책이지 능력주의 정책이 아닙니다. 존스 홉킨스가 가능하단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대학은 바꾸지 않았죠.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바꾸니까요. 대학 이사회는 대형 기부자와 동문 유력 인사들이고 정치인들 상당수도 명문대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소득 상위 5%고 ALDC 혜택을 받는 쪽이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제도를 스스로 없앨 이유가 없는 겁니다. 스탠포드는 장학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버텼고 존스 홉킨스는 폐지하고도 기부가 늘었습니다. 같은 선택지 앞에서 정반대로 간 거죠. 100년 전 하버드는 유대인을 막으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시험만 잘 보면 들어올 수 있던 대학에 부모가 누구인지 따지는 기준을 넣은 거죠. 유대인 차별은 사라졌는데 시스템은 남았습니다. 지금은 부유층이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죠. 대학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부금이 있어야 장학금도 주고 연구도 하니깐요. 동문관계를 유지하는 건 사립대학 운영의 일부라는 거죠. 반대쪽에서는 같은 실력인데 부자가 유리한 구조가 능력주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학생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합법이고 대부분은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해야 대학이 돌아간다는 쪽, 바꿔야 공정하다는 쪽. 100년 된 시스템 앞에서 두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